사고는요, 인명피해도 날 수 있지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오후 4시쯤 대전 동구의 우암 사적공원 정문으로요.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들이 여느 때처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저 검은색 차량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공원 정문을 향해서 돌진하는데요. 아이고, 사고 충격에 기와 지붕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주변에는 회색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이고.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지금 이게 해외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저 차량 운전자가 걱정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저기 운전자를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운전자가 이제 워낙 고령이시고 좀 심적으로 좀 약간 불안한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내일 정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차량에 타신 분은 세 분이고 두 분 노인분 저 부부하고 손녀 보행자분이 이제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좀 다쳐가지고 머리 부위에 약간 부은 정도? 그게 이제 거의 순간에 그냥 바로 무너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차량이 통과하면서 바로 무너졌어요. 뒷부분은 약간은 저기 좀 묻혀 있었거든요. 뒤에 천만 다행이에요. 조수석하고 운전석 다 에어백이 작동이 돼서 두 분 다 정상이에요. 두 분 사고가 막 외형상 워낙 놀랄 정도 사고니까 위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심적으로 충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섣불리 너무 빨리 가서 사고 원인 조사한다고 가서 할 게 아니라 환자분이 좀 안정을 찾으신 다음에 조사하려고 이렇게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세상에 보셨잖아요. 기와 건물이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운전자분, 조수석 타고 계신 분, 뒷좌석 앉은 분, 그리고 보행자분, 다행히 심하게 다치신 분은 안 계시다고 하는데 천우신조인데요.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어쩌다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 건물을 받치고 있는 중간 기둥을 지금 추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이 이제 견디지 못해갖고 무너지는 건데 사실은 저 중간 기둥이 저 정도에서 무너질 정도로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 사신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아주 단단한 기둥이었으면 저거 추돌했으면 운전자분들 사망했을 수 있어요. 어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운전자들한테는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하간 이 운전자분이 70대 고령이시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두 부부하고 손녀를 태우고 아마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것 아이고. 같은데 이제 본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하는데 차량 조작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 미숙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네.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하늘이 도왔어요. 앞서 차량 보세요.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데 다행히 운전석, 조수석 다 에어백이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자, 다행히 천만다행히 일단 인명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저 건물 딱 봐도 일단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 사고가 난 우암 사적공원은요, 지역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 조선 후기의 유학자죠. 우암 송실 선생이 학문을 닫고 제자를 양성하던 곳입니다. 특히 공원 안쪽에는요, 대전시 유형문화재 사고인 남간정사가 있는데요. 이곳은 풍광이 워낙 아름다워서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너져 내린 저 정문은요,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일단 저 상황에서요. 와, 정말 하마터면 더 진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복구 작업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시설 정도를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복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부상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빠른 쾌유를 빌고 네.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이 저 차량의 운전자가 어르신이었고 고령자이셨습니다.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는 게 일단 경찰 말대로 집중하는 거고, 그런데 저게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혹시 저 사고에 대한, 저 건물 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원칙적으로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일단 첫 번째 전제로, 그렇다면 어쨌건 본인의 과실로 저런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차량 그 자체 내부 문제, 결함. 그것 때문에 차량 결함 때문에 생겼다면 그 분이 아니라 이제 차량의 제도사 책임이 될 수는 있는데, 아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제 영상을 좀 보면 다들 보셨습니다만 차가 갑자기 붕 하고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일명 급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 차량이 다 비슷한 속도로 가다가 그냥 쭉 들이받는 영상이라면, 급발진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설사 차량 결함일지라도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복춘 의원님, 저 네, 영상이 예. 물론 이제 선명하지는 않고 약간 네, 흐릿합니다. 왜냐하면 저 차량의 뒤에 있던 차량의 네. 전방 블랙박스인데, 지금 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네. 사고 차량의 이 뒷부분 보면 혹시 이게 급발진 여부, 이게 브레이크 네, 등이 네. 들어왔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지금 보면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브레이크 그 등이 안 들어왔거든요. 빨갛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 진행 상태에서 그냥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저거만 가지고는 뭐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아, 그렇다면 일단은 물론 치료에 일단 전념을 하고, 저분은 일단 네. 치유하는데 일단 경찰도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이후에 혹시 운전 미숙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졸음 운전이 있었는지 등등을 또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만다행으로 경상을 입으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이제 2달이 다 돼갑니다. 50일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얘기들은 조금씩 나오는데 뭔가 명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친모라고 지금 디서 포렌식 결과 나온 이 석 씨의 공용 컴퓨터, 회사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셀프 출산, 그리고 출산 준비 이런 것들 검색했다는 내용은 지난 24일에 경찰이 언론에 알린 그랬죠. 건데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출산에 관련된 셀프 출산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스스로 출산했다는 걸 사실상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예, 친모 석 씨의 가족들이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경찰에 가져간 컴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석 씨가 혼자 딱 사용하는 회사의 컴퓨터라면 본인이 썼을 수도 있겠죠. 썼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 PC는 석 씨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회사의 공용 컴퓨터라는 거예요. 어허. 공용 컴퓨터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컴퓨터를 쓰면 제가 썼을 수도 있고 김복중 교수님 썼을 수도 있고 앵커님이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어떻게 이 석 씨가 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그리고 휴대폰도 작년에 바꿨으니까 휴대폰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석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증거가 되느냐, 이런 취지의 반박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애초에 경찰이 석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 그 PC를 압수수색해 간 게 애초부터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석 씨는 생산직 그 일을 하고 있어서 1대1로 개인 PC가 지급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용 PC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공용 PC가 있다면 경찰이 압수한 게 공용 PC로 보여요. 네. 그건 즉 말하면 뭐냐면 여러 명이 그 PC 하나를 사용했다는 뜻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로그인 하려면 로그인 그 접속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각각 뭐 이를테면 김복준이가 내 거 아이디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접속 기록이 있다면 이른바 로그인 기록이 있다면 아하. 석 씨가 그 접속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일단 로그인 기록이 필요한 또 PC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공용 PC는 로그인 없이도 그냥
이 켜놓은 상태에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PC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석 씨 출산 시기를 놓고도요. 지금 석 씨의 가족들은 뭔가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집배웠으면 내가 의심을 가지. 그래, 기분을 안 하는데 무슨 의심을 하면 애를 놓고 하루가 돼요. 하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 바꿨다 하다가 병원에서 그때 그 하나밖에 없었다. 이따 또 뭐한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이라 이거라. 그러면 2월달 줬다. 2월달 내가 16일날 2월 16일 찍은 사진이 있어가 보여줬다. 이 애 뱉는 뱉냐? 그것도 봐도 알거든. 아니라 이거라. 그러면 언제 애 낳았단 말이야. 이럴 때 낳았다 이거라. 그럼 신생아하고 3개월 된 애하고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신생아는 아니고 눈독과 제대로 못 뜨고 하는데 3개월 된 애하고 얼마 차이 나겠어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네티즌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석 씨의 남편, 석 씨 측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박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진짜로 임신과 출산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반박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은 석 씨가 출산한 시기를 언제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경찰에서는 애초에는 그 이 석 씨가 이 딸 김 씨, 22세 김 씨 자기 딸이 출산한 그 아이하고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갭이 있는 걸로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김 씨가 출산하기 한 3, 4일 정도 전에 먼저 아이를 낳고 그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그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신생아 탯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꿔치기 해야지 이게 간호사라든지 또 김 씨, 딸 김 씨가 바꿔치기 된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렇고요. 지금 이제 저 가족을 통해서 남편분이 이제 계속 그 어떤 경찰의 수사,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뭐 오늘 나왔던 제왕절개 그렇죠. 수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 등등. 그거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로 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DNA의 과학적 증거, 네. DNA를 지금 나온 DNA를 부정을 해버리면요. 친자 관계라든지 지금 현대 과학을 전체 다 부인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과학적 근거 DNA 관련된 얘기도 한 번 정도는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건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네. 예. 지금 경찰이 약간 곤혹스러운 게 지금 석 씨의 남편이요. 완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얘기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애초에 석 씨의 큰딸, 즉 애초에 산모로 잘못 알려진 22살 그 큰딸이 낳은 아이, 그리고 이 석 씨가 낳은 아이, 경찰이 주장에 의하면 석 달 차이가 나는데 신생아와 3개월 된 아이치를 바꿔치기 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석 달 된 아이하고 신생아하고 구별이 그게 어렵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이 되느냐? 경찰이 출산 시기 추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완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유전자 검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국가수의 유전자 검사 말고도 대검찰청에서 유전자 검식에 또 들어갔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국가수와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즉, 석 씨와 이 3세 여아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하. 친자 관계가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에서도 역시 친자 관계가 맞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어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데 대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어제였죠. 3월 30일이요. 숨진 3세 여아 보람이의 세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미역국이나 케이크를 넣고 생일상 차려 놓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직접 아이가 숨진 곳이 아니고 유골이 뿌려진 곳에 찾아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오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요. 이 보람이라는 이름이나 3월 30일이 생일이다 이런 얘기가요.
이 숨진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애초에 엄마라고 알려줬던 김 씨 있잖아요. 20대 김 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의 생일이고 사라진 아이의 이름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숨진 아이는 이 자기의 진짜 이름이나 생일도 모르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지금 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름을 보람이라고 밝혔어요. 사실 그래서 밝히는 게 뭐 이 도의적으로 맞냐 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보람아 생일 축하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생일도 주인공은 없지만 생일 주인공은 없지만 생일을 축하하면서 뭔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춘 의원님, 네. 지금도 걱정되는 게 이 사건 예. 여전히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예.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요. 좀 있으면 재판 가겠지만 재판이 시작되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퍼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지금 저분들의 바람처럼 애초에 지금 아이는 숨진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아이 사라진 아이가 있잖아요. 이 사라진 아이를 어디에 있는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아이의 생일상을 지금 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로 그 사라진 아이가 생일상을 어디에선가 진짜로 받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시겠죠.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해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이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안타까운데 이 사건이 참 꼬일 정도가 됐어요. 애초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고요. 네. 그 결과에서 그리고 3년 전 일이다 보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서 증거로 차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사라진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얘기는요. 어르신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16일입니다. 60대 여성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의 시작은 엄마로 시작합니다. 하하. 딸이 보냈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문자인데 엄마 나 휴대전화 고장 나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 빌려서 문자 보내는 거야. 휴대폰 액정보험 가입하려면 엄마 인증이 필요한데 계좌번호,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라고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집 앞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사서 피인번호 사진 찍어 보내줘라고 한 통이 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첫 마디 엄마 빼놓고는요. 뒤에 저 같으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말. 뭐 기프티콘이 웬 말이고. 막 그런 죄다 잘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잔뜩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딸이 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면 에이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어머님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건 거의 대부분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응당 나한테 연락 올 사람은 딸밖에 없네. 아이고. 없으니까 그냥 믿었던 겁니다. 철수같이 세상에. 믿고 그래서 계좌번호, 신용카드, 그다음에 신분증 뭐 사진까지 다 찍어서 그 모르는 번호로 보냈어요. 실제 보냈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한 거 아까 좀 어렵다는 거. 네. 편의점 가서 기프트 카드 사서 앞번호 보내줘. 이것 때문에 편의점에 직접 갑니다. 하하. 네, 편의점에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야, 네. 네, 편의점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아이고, 들어오는 어르신이군요, 여성. 네네. 네, 저 안에 들어가서 네. 이제 기프트 카드 2장을 구입하고 범인에게 보내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네. 기프트 카드 핀 번호를 보내는 방법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자 매장에 있던 편의점 직원과 사장님,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는데요. 아하. 자초지종을 저 어머니로부터 쭉 들어보더니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눈치를 편의점 사장님이
채고 여성을 설득하기로 하는데요. 딸이 보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여성, 사장님의 설득에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딸이 전화를 받아요. 세상에! 그 편의점에 오기 전 이미 개인정보를 보낸 것을 들은 사장님, 직접 여성과 함께 인근 치안센터로 향했고요. 덕분에 거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던 이 어머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게 됐습니다. 야, 진짜 천만다행인데요. 혹시나 긴가민가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역시나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의 통장에는 6,800만 원 아이고.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고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만일 이게 성공했다면 범인 입장에서 8,800만 야, 원을 1억 가까운 돈이네요. 훔쳐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편의점 사장님이 본사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프트 카드 사가지고 핀 번호 물어보는 일은 없거든요. 아하. 그 핀 번호를 알게 되면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거래 관계가 성립되고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교육을 사전에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기프트콘 사는 것도 좀 생소하고 거기다 핀번호 얘기 나오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빨리 그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갔던 것 같고요. 아하. 치안센터에서 일단 이제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는 게 제일 네. 일단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요? 일단 그 돈이 안 나가게 아, 막아놓고 네네. 시작해야죠. 그래놓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정말 저 관심 가지고 봐주셨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편의점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요. 무려 1억 가까운 돈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갔을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카드를 15만 원짜리 2장을 구매해갖고 핀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전화기가 고장나서 안 된다고 계속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맞다 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통화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거 해준 건 없나 그랬더니 통장도 찍어 보내고 카드도 찍어 보내고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도 알려주고 다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얼른. 그래서 이제 모시고 지구대 가서 소장님한테 와,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피해자분의 따님도 나중에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피해를 당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멀리 떨어져 있던 딸도 전화를 받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아까 근데 편의점 사장님 이 놀란 따님까지 안심을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신고하러 간다. 잘 해결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감사장도 전달 받으셨다라고 하고요. 경찰분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개인정보가 일부 넘어갔잖아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민센터 가서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도와주셨다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피해자 따님이 그 편의점 사장님과 경찰에게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게는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명민하고 적극적인 편의점 직원분과 경찰분들의 일사불란한 협조로 큰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막았다. 감사한 마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야, 이 따님의 문자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김복준 의원님도 예. 흐뭇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요즘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정작 자기한테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와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경계심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어떤 이유라도 검사라든지 뭐 대한민국 검사, 금감위 직원이니 뭐 운운하면서 만나서 뭐 해결하자 등등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무작정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건 그냥 전화 끊으셔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뭐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고
아 맞습니다 하고 이 대답을 듣고는 마음 놓고 대출을 진행하면서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는 그들이 적은 거에다가 그대로 전화하면 걔들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확인하고 싶으면 그 기관을 다른 전화기로 114에 문의해서 아른 다음에 전화를 걸어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엄마 아빠 나 급해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딸이나 아들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택배 같은 거 올 때 링크 같이 오죠. 링크 걸려서. 네. 링크 함부로 누르시면 왜요? 안 됩니다.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내 휴대폰에 깔려 있는 내 개인 정보가 싹 그 범인들한테 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함부로 그 앱 첨부되는 앱을 누르는 건 하지 마시고요. 네. 가능하면 휴대전화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가셔가지고 출처 앱 금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눌러놓으면 그 악성 앱 같은 게 안 깔릴 수 있어요. 아하. 정말로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편의점 사장님하고 그 어르신이 함께 마지막으로 따님한테 전화를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따님하고 통화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잘 받자. 그 전화가 있었기에 그 전화를 받았기에 맞아요.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부모님 전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박수홍 씨가 지금 횡령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금액대가 100억대까지 이른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일단 박수홍 씨는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주장은 있지만은 입증이 된 사안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세무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금전거래를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단 세무사는 형 쪽에서 소명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하기 어렵다. 중립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전제를 했고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박수홍 씨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처음엔 의아했대요. 왜냐면 그동안 전혀 문제 없고 전부 다 형에게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싶었는데 박수홍 씨가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 근거가 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친형 측에 소명을 요청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된 거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고 네. 세무사의 얘기로는요. 박수홍 씨는 정말로 굉장히 큰 인내력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도 중에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박수홍 씨의 돈으로 형이 건물을 샀다. 그 명의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건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상가가 7개, 8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점포라고 할 수 있죠. 7개에서 8개 정도의 점포를 갖고 있고요. 한 개만 박수홍 씨의 명의고 나머지는 모두 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한 개의 명의조차 오늘 새롭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인데 이 하나도 박수홍 씨가 100% 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과 50대 50으로 갖고 있어서 박수홍 씨의 전체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아하. 와중에 박수홍 씨가 그러면 어떤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을 포착하고 이거를 확인하려고 들게 됐는지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본인 모르게 형이 새로운 법인 하나를 만든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한 겁니다. 하하. 그런데 이 법인이 100% 형의 지분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 담기는 건 박수홍 씨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하. 이걸 맨 처음 세무사도 전에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아무리 박수홍 씨가 가족들에게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번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딩이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점포 7, 8개. 그런데 대부분 다 형명이. 30년간 친형을 믿었던 박수홍 씨. 지금 이 시점에 느끼는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돈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관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걸 관리한다면 이제 만약 뭐 이렇게 내가 얼마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이 체크를 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가끔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니 밥 먹을 때 꼭 소화 안 되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이 떨리면서 아니요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다 맡기는 뭐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우리 형은 경차예요 지금도.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우리 친형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와서 들으면 저 방송 당시에는 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와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걸 김유진 아나운서 친형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동업자 수준이 아니고 내 핏줄이고 친형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박송 씨가 철석같이 형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평소에 경차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박송 씨의 측근이죠. 손원수 씨에 따르면요. 네. 이 박송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형제들이 다 돈 쓰기를 무서워한다. 아하. 그러면서 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 대신에 이 종이 가방 있잖아요. 여기 소지품 넣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데 네. 내가 어떻게 감히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송 씨만 이런 모습을 본 게 아니었어요. 박송 씨의 세무사 역시 친형이 이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정도로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덤비는 걸 누가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단언하거나 확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평소에 경차 그리고 형수는 고급백이 아닌 종이백 혹시 이게 뭔가 박송 씨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기 위한 눈속임의 하나의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는 게요. 여러분 투캅스란 영화 예전 영화 아세요? 안성기 씨가 두 이중적 생활을 합니다. 한쪽 집은 검소한 청빈한 경찰 생활. 근데 다른 쪽 집은 가서는 전화기 낡은 전화기 들어보면 호화 전화기 그런 이중적 생활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그런 장치였을까요?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형수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깊었다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10년 동안 은행 쪽에서 일을 하시고 그 퇴직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형한테 우리 집안이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빚이 있는 집안에 연예인 달랑 하나 있고 우리 형은 매니지먼트 하신다는데 내가 형수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 어딜 보고 형수 결혼하셨어?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형 눈 보고 결혼했대. 눈이 정말 진실하고 빚 있는 집에 연예인 달랑 하나 있는데 연예인이 뭐 옛날에 딴따라라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형수? 그리고 형수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퇴직금 받은 걸 하나도 그냥 퇴직금 그대로 우리 형한테 주고. 그래서 내가 형수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형수가 그러더라고. 지금 보세요. 시부모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내가 정말 투자를 하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보는 눈이 뛰어난 투자자가 금융인이에요. 형수 왜 내가 마마보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말 뭐 마마보이, 형보이 가족들 말이라면 아주 그냥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형수의 이제 과거 이제 직장 경력 등을 이용해서 금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형수가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고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평소에 하고 다녔던 여러 가지 태도들 때문에 더욱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박송 씨를 이제 잘 아는 코미디언 손헌수 씨는 뭐라고 하냐면 형수가 가방이 없다고 종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심성이 착한 박송 씨가 어떻게 가족을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박송 씨가 성공한 후에도 좋은 것을 사본 적이 없었다. 힘들게 번 돈이라서 작은 돈 쓰기가 무서웠다라고 다웅이 달령 문구 중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절약하자, 아끼자, 초심을 잃지 않자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재산적인 욕심을 낼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송 씨
굉장히 대스타잖아요. 근데 방송 의상도 도매 시장에서 굉장히 메이커 없는, 브랜드 없는 싼 옷만 구입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평소에도 형제들이 돈 쓰기 무섭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해왔던 걸로 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 배를 타고 있고 정말 절약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박송 씨가 진짜 근검하네요. 근검 절약 정신을 보여줬네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의 귀한 걸 아는 박송 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지준 기자님,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박송 씨는 친형과 연락이 닿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오늘도 박송 씨랑 또 연락을 취해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일파만파되니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양쪽 입장을 다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하. 그래서 친형에게 빨리 입장을 달라, 소명 자료를 달라 요청을 한 건데 여기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3자들이 바라볼 때 줄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 세무사의 얘기는 이게 자꾸 미루면서 가족들 뒤로 좀 피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는 건데 박송 씨가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동안 끙끙 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조용히 좀 넘어가고 싶은 심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드는 대목이고요. 막상 이렇게 세무사가 계속 이래오다가 소명 자료를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는 그때는 자신은 오히려 조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섭섭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아하. 그만큼 이 세무사는요 어떻게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 소명이 되면 지금 나오는 얘기보다도 그 친형이 잘못을 했다는 게 훨씬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충분히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라고 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뭔가 형제 간에 지금이라도 연락에 다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라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연락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시점에 그럼 박송 씨는 전혀 법적인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 지갑에서 10,000원 슬쩍 이런 거 이제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데 모든 가족이 아니고요. 이제 직계 좀비속이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형이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친형과 같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친형 부부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횡령죄, 재산죄는 저희가 고소 안 해도 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고소를 해야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지금 현재 뭐 혐의가 저희가 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무엇보다도 박수홍 씨가 만약에 이 정도 나 이거 형 처벌해야겠어 라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수사기관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심경이 지금 제일 복잡한 사람 뭐 다름 아니라 박송 씨일 거예요. 최근에 너무 야유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 자식인데요. 우리 다홍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송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송 씨 구조한 거예요. 김복준님, 저때 사실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심경을 털어놨대요. 동치미 제작진도 몰랐을 정도로 깜짝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면 저렇게 우회적으로 심경을 털어놨을까요? 아마 이런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박수홍 씨는 다른 가족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부모님이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도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카들을 본인의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을 엄청나게 아마 아끼고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카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충격을 받을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네. 박수홍 씨. 그런데 지금 뭐 아마 그 기르고 있는 다홍이 고양이 이제 네.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진심 같은 거, 마음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네요. 아프네요, 진짜. 네.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박수홍 씨한테 지금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친구가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다홍이 옆에 왔죠? 잘 왔죠? 그랬죠? 다홍아. 뭐야? 보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다홍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다홍아 하니까 귀찮아 얼굴이. 다홍아. 한 번만 다홍아. 고마워 다홍이. 사랑해. 다홍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랬죠. 아이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진짜 다홍이를 보면은 막 힘들었다가도 다홍이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 되고 자는 순간까지 저랑 눈 마주치고 그러면은 정말 위안이 되고 웃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길냥이였던 다홍이를 만나서 저렇게 반려묘가 됐어요. 반려고양이가 됐는데 참 지금 알콩달콩 잘 지냈는데 궁금한 게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저 장면은, 저 영상은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찍은 겁니까? 이후에 찍은 겁니까? 알고 난 이후에 찍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외에는 사실 웃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 영상에서 그나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정말 다홍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삶의 의욕을 많이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 앞으로는 이제 좀 날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됐는데, 자,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연락 두절이라는 게 형과 박수홍 씨가 직접 만나고 싶은데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수홍 씨가 이 대화의 창을 열고서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중간에 그 친형의 부동산 쪽 일을 해주는 대리인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거를 잘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여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아예 그쪽에 연락을 어떤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직접적인 연락은 일단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의사타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유리 씨 많은 관심 받았잖아요. 자발적 비혼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까? 1시간 정도 찾아. 봐봐. 기분 좋아졌어?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어제까지 못 되는 거를 오늘은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 약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보자마자 너무 예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나처럼 노력구나.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예쁘니까. 안진용 기자님, 저기 사유리 씨 참 오랜만에 근황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유리 씨 입장에서는 유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사유리 씨의 아들이 4개월가량 됐는데 함께 육아 예능에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 육아 예능은 주로 아빠들의 육아를 보여주는데 사유리 씨가 이번에 좀 의외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워낙 이 비혼모 이야기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한간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공영방송에서 게다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정상 가족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비혼모를 조장하는 듯한 방송을 예능을 보여주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표현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 비혼모 가정을 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런 가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예능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유리 씨 육아 예능 당장 중단시켜라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송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 하는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과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칫 이게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기재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청원을 넘어서서 네. 사유리의 출연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까지 네. 이렇게 이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사유리 씨 본인이 아닐까요? 관련해서 몇 달 전에요. 본인의 속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근데 그게 그런 선택이 못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아기를 생각한다면 아빠가 있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 낳는 게 제일 좋죠. 아기를 낳는 권리도 여자의 권리가 아닐까. 물론 지금 논란 있기 몇 달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아이를 낳는 게 여자의 권리다. 그런데 이번 논란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약간 대리전 형식으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것도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사유리 씨의 방송 출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남녀가 결혼해서 남자 부모, 여자 부모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인데 이쪽 분들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 게 맞는데 그걸 왜 보여주느냐? 그건 결국 비혼 출산 부추기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원래 아빠 예능, 아빠 육아 예능인데 이거 프로그램 취지와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요. 또 옹호하는 입장 쪽에서는 아니 사유리 씨가 이거는 아빠 역보다 엄마 역뿐만 아니라 아빠 역까지 다 한다. 오히려 정말 진정한 슈퍼맨이다 이렇게 사유리 씨를 응원하는 글이 있고요. 또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정상가족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아니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네요. 그 과거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그 가족만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오히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오히려 더 잘못되게 바라보는 삐뚤어진 관점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갑론을박이 거세요. 들으신 것처럼 갑론을박 거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의 입장은 뭘까요? KBS에서는 사유리 씨 출연은 비혼 장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유리 가족 역시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유리 씨의 하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비혼 장려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해당 프로그램은.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사유리 씨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처음에 사유리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요. 방송을 출연을 못하겠구나 이런 결심까지 하고서 그렇게 그래요? 진행을 하셨대요. 예견했을 수도 있나 보네요. 네, 본인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워낙 이 개념 자체가 낯설고 사례가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할까 봐. 본인이 민감한 사안인 걸 알고 있었군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도 아빠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본인은 당시에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비판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아하. 그리고 본인이 아기를 데리고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자발적 비혼모가 되라고 홍보하는 것 아니다라고 힘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백성만 변호사님. 사실 전통적인 가족관이 지금 많이 좀 달라져 가고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요라는 응답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응답자의 30.7%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회가 변한다면
생각도 변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세상이 변해 나간다는 걸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사유리 씨 사태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무차별적인 비판과 글쎄요. 그런 몰아세우기가 허용돼야 될까요?